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서가번 국민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이경환 자유한국당 고양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정태현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러시아 방문을 위해서 출국을 했습니다. 2박 4일인데요. 일정을 보니까 상당히 눈에 들어오는 게 많더라고요. 어떤 게 있나요, 양지열 변호사님? 19년 만이라고 하시네요. 국빈으로 네. 가시는 것은. 그리고 러시아가 굉장히 우리 한반도에는 가깝게 있지만 우리와 그렇게 아주 공동으로 무슨 일을 하거나 그런 일은 좀 드문 편이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오늘 최초로 하원에서 연설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가 있고요. 네. 그 자리에서 이제 푸틴 대통령도 사실은 최근에 급격하게 진전되고 있는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와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북한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아마 말씀을 좀 나누실 걸로 보이고, 토요일은 우리 월드컵 진행 중인데 하필 또 멕시코전이 있어서 네. 거기도 참관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그 다음 날 귀국을 하실 일정이라고 합니다. 네. 러시아 언론과 인터뷰를 또 떠나기 전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김정은에 대해서도 젊은 나이에 솔직하고 담백하고 연장자를 존중하는 사람이라 평가했던데요. 이 허심탄회한 대화 뒷이야기를 밝혔는데 아무래도 이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요. 또 남한과 북한, 러시아까지 뭔가 또 모색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정 변호사님. 예, 사실 러시아는 중국과는 또 다른 우리의 중요한 그 강대국 중에 하나인데요. 네. 중국은 바로 우리가 같이 가까이 하고 있고 국경 옆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관계를 많이 따집니다. 그렇지만 러시아는 조금 떨어져 네.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라고요. 또 종전에도 북한을 통과하는 그 러시아를 해서 시베리아 철도 문제도 같이 의논을 했었는데 네.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전기라든지 철도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이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일본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 협력에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네. 우리 국익의 점에 있어서 보더라도 중국처럼 자신들의 소위 자기들 세력에 있어서 영향을 주려고 하는 그런 점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을 우리가 어떤 점에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협조가 필요하다. 또 그런 의견들도 쪽으로 많이 나오고 방향을 있습니다. 또 한번 돌릴 필요도 있겠군요. 자, 이 대통령이 출국을 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더 큰 발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64년 동안 철통 같았던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오늘 경찰은 상당히 얼굴이 펴졌었는데 검찰은 또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의지의 산물이라는 관련 내용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로 법무행안 두 장관님께서 수사권 조정안의 합의안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인내심과 유연성을 갖고 논의에 임하셔서 역사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신 두 장관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합의안이 경찰의 입장에서 100% 만족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쉬움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협상이란 상대가 있는 법입니다. 현 단계에서 검찰과 경찰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안이라야 실현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만 경찰 여러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경찰의 재위상 찾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게 대사건인 게 70년의 봉인을 풀었다라고 하는 발표였습니다. 오늘 박상기 법무장관 그리고 김부겸 행안장관이 서명식을 가졌는데요. 자, 이게 쉽게 한번 보고를 드리자면 매번 검찰에 거의 다 넘어갔던 수사권한 이제 경찰이 사실상 처음과 끝까지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이게 김부겸 장관 표정도 보입니다만 이게 제가 개인 느낌인가요? 왠지 법무부 장관 표정이 좀 무거워 보이긴 합니다만 이 검찰 출신이셨던 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박 장관이 원래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좀 그름해 그래요? 보이시는 거고요. 네. 두 분 장관님이 합의를 하신 건 참 불과한 걸로 보기 어렵게 만나셨다고 하는데 근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정치적인 편향성, 그다음에 그러한 권력 남용이 이제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지금 검찰과 경찰의 권한 배분은 단순히 두 기관 간의 힘싸움이 아니라 국민에게 바로 직접 영향이 오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이 사건은 처벌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불기소하는 경우에 그거를 검찰에 넘기냐 마느냐라든지 거기에 대한 이의 절차지 이런 건
국민의 직접적인 영향이 미쳐지기 때문에 네. 두 분이 합의하시고 뭐 검찰과 경찰에서 전문가들이 만나서 의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입장으로 보아서 네. 이렇게 가면 이런 방향으로 가면 과연 우리 국민의 인권 보호에 더 도움이 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검찰이 그동안 보여온 여러 가지 뭐 자기 식구 감싸기라든지 뭐 그런 소위 그 강한 권력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일어난 많은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뺏어서 경찰에 주자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던 걸로 보이는데 뭐 검찰도 통제를 해야 되지만 그러면 저렇게 되면 또 경찰의 권한이 많이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 문제에 관해서 예전에 조국 저분이 교수 시절에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분리해야 된다. 지방자치 경찰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인권보호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렇게 보고 앞으로 이제 실제 입법까지는 그런 부분이 보강이 되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한 30초씩 한번 드려볼게요. 예, 예. 네, 이게 너무 또 경찰이 비대해질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위원장님. 예. 결국은 이제 국민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는 맞는 이야기고요. 네. 근데 기존에 이제까지 왜 안 돼 왔느냐? 결국은 시기상조론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경찰이 과연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느냐? 네.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권한이죠. 국민의 인권에 치명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 과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하다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거꾸로 된다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불식됐느냐? 네.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건 사실입니다. 경찰이 수준이 아주 높아지고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것도 많지만 그럼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런 의구심이 완전히 배제됐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검찰의 어떤 수사 지휘를 통해서 어떤 인권 보호라고 하는 그 영역을 이제 없앴을 때 어떻게 네. 이것을 계속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역시 남아 있고요. 다음은 또 경찰의 권력의 비례한 문제인데 그 부분은 자치 경찰제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했을 때 또 역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또 반대로 이번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그 특수와 공안은 여전히 제일 차적 수사권이 검찰에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 네. 관련해서 특수 부분은 인지 사건을 이야기하는 공안이 아주 명확하게 좀 규정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특수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특수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공무원 범죄도 이야기하지만 또 경제 사건도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관할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러니까 잘 됐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 입장에서는 잘 되는 측면으로 가고는 있는데 과연 그것이 장점만 나타날지는 의문스럽다는 이야기죠. 네. 위원님. 뭐든지 이제 첫 술에 배부르지 않고 네. 결국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작됐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국가의 이 사법 형사 체계에서 결국은 그간의 검찰이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서 네. 국민들의 지탄이 대상이 됐고 결국 어느 기관이든 민주주의에서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서로 그 최선의 국민들을 위한 최선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네. 여기에서 출발했고 그 중에서도 결국 지금 국민의 그 인권의 최후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수사권이 그간에 남용돼 왔고 기소독점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 폐해들을 우리 그 국민들이 다 지적해 왔었는데 이게 63년 만에 이게 경찰과 이게 조정이 되면서 네.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결국 여기에서 최선의 방안들을 찾아내고 또 어떻게 새로운 제도가 안착될 수 있게 하느냐 네. 이런 것에 지혜를 모으는 게 이제 지금부터의 할 일이다. 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지금까지 합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결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검찰총장과 독대하면서 장시간에 걸쳐서 네. 서로 대화하고 또 문제점들 받아내고 또 해소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까지 거쳐서 그런 산과 진통을 겪어서 이런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다는 게 결국 큰 의미를 갖고 대단히 역사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제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인권 측면에서 너무 경찰이 이제 비대해진 권력 어떻게 할지 그것도 문제라고 하신 반면에 서가번 의원께서는 그래도 어쨌든 국민 편에서는 한 걸음을 먼저 내디뎠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김부겸 장관이 이렇게 사인하는 장면을 오늘 전해드렸습니다만 이게 큰일. 김부겸 장관 측면에서도요. 오늘 대형 행사였는데 이분이 근데 장관직도 잘 수행하시는데
이 당권에 계속 도전하실 거다, 대표 출마를 하실 거란 얘기는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변호사님? 몇 가지 좀 사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전까지 얘기를 나눴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부분도 네. 본인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SNS를 통해서. 이런 것도 조금 이례적인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또 올릴 수도 있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바깥에서 뭔가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또 일단 그럼 이렇게 큰일 하나 마무리했으니까 다음 일 다른 거 맡아도 되는 게 아니야? 그래요?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김부겸 장관을 이게 국민들 사이에 여론이 굉장히 좀 좋아요. 네. 뭐 조사 같은 걸 해보면 김 장관께서 뭐 당대표를 직접 맡아서 운영해도 되는 게 아니냐.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것을 봤었을 때도 네. 가장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안 달라졌던 곳은 그래도 대구하고 경북 지역인데 출신도 대구 쪽 출신이시라는 그쵸. 것도 여러 가지 유리한 점도 있고 대중적인 어떤 호응도 이런 것들도 뭐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에서 좀 좋은 모습을 받았기 때문에 네. 주변에서 끊임없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가 봅니다. 지금 뭐 김부겸 장관 측은 뭐 따로 사무실을 열었다, 뭐 그런 거 전혀 아니다라고 손사래를 침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마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떨까요? 이 당내에서의 기반은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만 워낙 그동안의 부울경 민주당에서 그동안 잘 범접하지 못했던 지역에서 워낙 천착해서요. 그 동네에서부터 상당히 국민들과 호흡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더더군다나 이 청와대가 김부겸 장관 페이스북 리트윗도 해가지고 혹시 대통령께서 좀 마음이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것도 당내 얘기가 도나요? 얼마 전에 한번 뵀는데 우연히 뵀는데 아, 그러세요? 저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곤혹스럽다고. 아, 그러세요? 예, 왜냐하면은 결국 대통령 임명권자인데 그렇다고 해서 당 내에서 당 안팎에서는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권유를 하고 네. 계시는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본인도 또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정치인이고 또 이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당에 있어서 당 대표 문제는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의 욕심 나는 것은 틀림이 없죠. 근데 저 장관 맡아서 1년이 지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뭐 내가 하겠습니다. 네, 이럴 안 수는 하시죠. 없는 거거든요. 네. 예,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또 대통령이 그러면 가서 나가서 하세요. 이럴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당 안팎에서 지금 뭐 이번에도 여론조사 보니까 민주당의 적합도에서 1위가 나왔다고 네, 그렇게 김부겸 언론에 장관이요. 보도된 적이 네.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그간의 개파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은 정치적으로 분명히 자기 그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네. 잘 해왔고 급기야는 이제 행정부 장관으로서도의 아주 좋은 성과들을 내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정치인으로서 본인은 또 본인도 그런 생각이 있지만은 당 내에서도 많은 지금 이 대표 군이 있지만은 당에서도 다음번 총선까지 치러야 하는 그런 당 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 내에서도 또 훌륭한 그 자원으로서 네. 또 출전하기를 바라는 많은 분들이 있고 또 본인으로서도 또 뭐 내심 그런 이 마음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좀 더 얼마나 당이 정말 간절히 원할 것인지 네. 아직은 조금 시간이 있어서 주변 볼 필요는 분들이 좀 있다. 그러니까 주목할 필요는 있다. 밀어주시면 그냥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밀려 나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주목의 대상이면 틀림없습니다. 대구에서요 이분이요 좀처럼 하지 않았던 그 목소리 격정 토로 때문에 한번 큰 화제가 되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잠깐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 당시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입니다. 평당 5천만 원짜리 아파트 살면서 1년에 재산세 200도 안 되는 이런 부자들을 위한 그런 나라 언제까지 할게요? 정신 차려요. 우리 새끼들 왜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미를 줬던 그 정당 나라 완장창 문 닫더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금방 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앞으로 다른 정당 오거든 그런 소리 하지 마이소이. 우리는 미움살 받기 있으니 할 말을 하고 가야지. 이 대구의 지역구로 둔 현직 국회의원이 대구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돌직구를 날리기가 참 쉽지가 않았을 텐데요.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분들이 보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이분의 호통. 이제 뭐
이후에도 뭐 열차 이용 중에 진상 고객을 향해서 호통을 친 일화도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글쎄요, 평당 5천만 원짜리 아파트 살면서 1년에 재산세 200만 원 아주 좀 감정적인데요. 물론 이제 뭐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낸다 이런 네. 이야기 같은데 요즘 부자들 세금 많이 냅니다. 그 부분 일부분만 다 꺼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마 그 본인이 그런 그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맞는데 다 그건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네. 그것만 마치 이게 사실인 것처럼 평당 5천만 원짜리 한 평짜리 아파트 살면은 200만 원 내는 게 정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감정적으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우리 김부겸 의원께서는 네. 훌륭하신 분이건 틀림없죠. 어쨌든 간에 문재인 그 대통령 코드도 맞으시고 또 그 대통령 주위에 있는 어떤 정통 운동권 출신들하고 좀 결이 다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또 이분 또 TK 출신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적 기반이 조금 다르죠. 나름대로 대중성도 갖추고 있고 스토리도 있습니다. 네. 그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그런 거죠. 노무현 대통령처럼 경기 지역이나 서울 지역에서 의원 생활을 하다가 네. 여기 안 된다. 자기 지역으로 돌아간다. 라고 해서 대구에 가서 결과적으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충분히 대중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훌륭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민주당 당대표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기 대선 후보까지도 가능하다. 저는 다른 당 차원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요즘 민주당이 잘 나가가지고요. 잔치집에 몰리는 사람 많은 것처럼요. 지금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 하마평이 무성합니다. 많은 분들이 문정은 성씨처럼요. 이제 당대표에 출마할 걸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가장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김부겸 장관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